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 오늘 특별히 모시고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훈 평론가님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지금 한 중반쯤 온 것 같고요. 네. 참 고비를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가 지금 총력전을 펼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준석 후보가 나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좀 전에 5시에 네, 국회 기자실에서 아예 공식 소통관이요?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정치 현안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을 이제 한 차례 순회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오늘 제주와 경남을 찾아서 표심에 호소했고 또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수도권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사전투표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오늘 오랜만에 오신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TV 화면을 통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겠지만 네. 막판이 다가오니까 역시 후보자들 그 목소리 톤이 한 톤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표현도 좀 확실히 좀 거칠어져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대선 이 본선거전 초반에도 굉장히 로키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부자 몸조심한다 뭐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워낙 이쪽 그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 쪽에서 공격을 좀 많이 이제 받다 보니까 좀 약간 그 수비는 수비인데 공격적인 수비로 이제 전환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목소리 톤도 올라가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지층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다 이재명이 되돌아왔다 이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 쪽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건대는 준비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이번에 출마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네거티브전에 조금 올인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그것 말고는 지금 마땅한 대안이 지금 없어서 좀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일단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위 후보를 때려서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 이제 올라서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이제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네. 자,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인데 그 현재 그 선거 전략 좀 각 당의 새 후보들이 어떻게 좀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그나름 당내 전략가들도 많이 있고요. 네. 뭐 정당이라는 게 선거를 치르기 위한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이 대세론 이걸 좀 이어가고 싶어하고요. 그런데 이게 압도적 승리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 뭐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좀 이제 경계하는 거죠. 오만해 보일까봐.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현장에서 연설 유세를 할 때 이게 한 절반 정도는 사전에 준비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현장 즉석 발언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민주당 선대위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해하는 불안해하는군요. 예, 이런 네. 모습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최대 적이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이 아닌가. 이 대선 끝날 때까지 얼마나 이제 큰 실수를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이재명 후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워낙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 보면 좀 보수 결집 흐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행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일종의 그 원죄를 안고 있는 정당의 후보로서 과연 이 역전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내에서도 좀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지난번 텔레비전 토론 이후에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전화도 많이 받고 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아주 소폭이지만 이렇게 좀 약간 두 자릿수 정도로 상승하는 그런 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남아있는 두 차례 토론을 좀 열심히 하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네. 일단 1차 목표는 15%인 것 같아요. 득표율. 그래야 이제 선거 자금을 다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전 이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 권영구 후보 얘기도 간단히 걸치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말씀하시죠. 토론에서 어쨌든 좀 이렇게 존재감 같은 걸 과시했다. 그래서 지금 유의미한 수치로 잡히지는 않는데 아무튼 남은 기간 좀 최선을 다하면 지금까지 보다는 좀 득표율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자세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 후보 중심으로 권영국 후보까지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이건 이제 그 국회 안에 이제 소통관에서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를 감안했기 때문인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인쇄일 하루 전 24일 또는 사전투표 전날 28일을 단일화의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이제 잡아놓은 상황으로 전해졌었습니다. 대선의 이제 막판에 이 단일화가 항상 이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했는데 이번에 이 단일화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좀 물 건너 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지금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워낙 이제 1위하고 격차가 지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성한용 위원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약간 좀 상승세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더 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입을 잘해서 일단 단일화하면 그만큼 이재명 후보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명분과 실익이 일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개혁신당을 만들고 탈당한 이유가 해결이 됐느냐 안 됐다는 거죠. 윤석열 당시 이제 친윤 체제가 너무 강화가 되고 당이 너무 친윤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배척 분위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을 힘겹게 만드는 건데 그 문제가 다 해소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윤 대통령께서는 영화도 보러 다니시고 또 그 부분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확실하게 이렇게 절연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내 주류는 여전히 친윤계고 그 부분이 일단 해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명분이 지금 별로 없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실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 지지율을 가져가서 도와줘서 그 후보가 당선이라도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자기도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어서 자기가 가서 도와줘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다. 그리고 설령 혹시 도와줘서 당선이 되더라도 자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이게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대선 끝나고 난 직후에 친윤계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요. 그때 근소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이긴 거다.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갈등을 겪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었는데, 예, 오히려 이준석 그 당시 당 대표 때문에 간신히 간신히 이겼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결국은 당 대표직에서 밀려나게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설령 도와줘서 당선되더라도 과연 친윤계들이 이걸 제대로 온당하게 인정을 해주겠는가? 그 부분이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익적인 관점에서도
별로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대로 그냥 완주를 해서 성적표를 받고 이걸 그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향후에 뭐 만약에 대선 패배하게 되면 보수 진영 정계 개편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잡아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단일화 관련한 전화가 이제 워낙에 많이 오다 보니까 이준석 이제 후보가 수신 차단까지 해놨다. 이렇게 이제 아예 그 선을 이제 그어버린 상황인데 15% 이제 득표율을 이제 대선에서 기록하게 되면 이제 대선 이제 선거 비용 이제 전액 보존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변수다 했는데 오늘 이제 뭐 물 건너갔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후보 단일화 성공 사례를 좀 되짚어 보면 1997년에 DJ 편합이 있었죠. 근데 그건 엄밀히 말해서 후보 단일화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연립 정부 비슷한 두 정당이 이제 공동 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후보를 김대중 후보로 했던 거고요. 네. 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이 후보 단일화한 이게 아주 전형적인 후보 단일화죠. 그때 노무현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정몽준 후보로 단일화가 되든 이회창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었고요. 또 두 사람은 지지 기반이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네. 후보 단일화 효과를 좀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하고는 그런 상황은 확실히 아니에요. 가상 여론조사, 가상 대결을 아무리 해봐도 후보 단일화에서 이기는 여론조사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또 두 사람의 정치적 기반이 좀 상당히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게 더 이상 후보 단일화 얘기해봐야 내 득표율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오늘 아주 단단하게 결심을 하고 특별 기자회견까지 한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제 쉽지 않고 좀 점점 더 어렵고 좀 물 건너간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빅텐트 얘기가 이제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손학규 전 대표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김문수 후보 캠프를 이제 권유를 했지만 아직까진 사양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주변을 둘러싼 빅텐트 좀 앞으로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미 지금 이 빅텐트 프로젝트는 깨진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빅텐트 이전에 일단 그 자당 후보자들 간에라도 일단 텐트를 우선 치고 거기서 더 확장해서 이제 빅텐트를 이제 치는 그런 방향으로 통상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당의 텐트 치는 것조차도 이게 지금 제대로 안 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뭐 저는 이제 그 총리 같은 경우에 좀 합류를 안 했고요. 네. 또 마지막까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경쟁했던 이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유세에 합류를 하긴 했는데 거의 뭐 따로 독자 지금 유세를 하고 있어서 네. 본인을 위한 이게 유세인지 이게 김문수 후보를 위한 유세인지 좀 의문을 가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제대로 된 텐트가 쳐졌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뭐 안철수 후보는 그나마 들어왔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4강에 들었던 홍준표 후보는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계속 뭐 소통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심지어 그 뭐 이재명 정권 뭐 총리설까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하와이 보니까 특사단은 김문수 후보 지지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본인이 직접 밝힌 게 아니라서 그렇죠. 전원이기 때문에 네. 그냥 덕담한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확실한 거는 홍준표 후보가 아주 흔쾌히 선대위까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선 끝나고 귀국하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도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군들이 별로 도와주지를 않는 그런 그 국면이어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는 외부 영입을 일부 하더라도 이게 지금 집안 기반 자체가 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빅텐트를 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준석 후보가 빅텐트의 마지막 퍼즐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늘 이제 5시에 기자회견을 이렇게 한 상황에서 빅텐트가 이제 더 이상 좀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빅텐트란 단어를 이제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 쓰는 게 맞다.
예, 이제 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후보인데 네. 안 하겠다 확실히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망이 전혀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이게 텐트를 치려면 가운데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반도 중요하지만 근데 기둥을 자꾸 흔드는 분이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획 걸고 산책 다니시고 영화 보러 다니고 하면서 이 기둥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텐트 치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빅텐트는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빅텐트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좀 분위기가 이렇게 뭐 활활 타오르는 분위기가 이제 아닌 상황인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사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걸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경제를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선언으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 사회 공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예상됐던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 소득하고 기본 사회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어떻게 기본 소득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시키느냐, 그건 곤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 사회는 우리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했던 뭐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뭐 이런 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뭐 근로자 재형저축, 의료보험, 또 최저임금제, 네. 뭐 이런 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고요. 전두환 노태우 때 도입한 국민연금,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복지 정책이죠. 그래서 이건 사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철혈 재상이 한 20년 정도 재상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비스마르크를 사회주의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우리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기본 사회는 그런 과거의 뭐 보수진보를 떠나서 역대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놓치지 않았던 그 복지 정책의 연장선이다. 그냥 그 정도로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은 일단 이제 기본소득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기본 시리즈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기본주택, 기본금융 뭐 이런 표현까지 이제 나오더니 기본사회론으로까지 이제 진화가 이제 됐고 영역도 훨씬 더 넓어졌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분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초기 기본 그 소득론자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원래 기본소득이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복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복지 전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걸 통폐합해서 그냥 소득 개념으로 그냥 그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다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이제 서양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된 반면에 국내에서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배적 관점에서 이걸 먼저 꺼내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걸 점점 연장을 하고 확장을 하는 이제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최근에는 AI 기본사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펀드 100조 만들어서 이제 뭐 AI 분야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제 뭐 국민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득을 보게 되면 뭐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네.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AI 기본사회 같은 경우에 맹점이 뭐냐. 100조를 국민펀드에서 투자를 했다고 치자고요. 국민펀드, 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투자를 네. 했다고 치고 그만큼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 채무로 남는 겁니다. 국가 채무이자 국민들의 이제 그 빚으로 남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래서 맹점이 있는 거고 바로 그 점을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난 TV 토론 때 호텔 경제론으로 이제 파고들었던 거고 제대로 답변을 그때 사실은 안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예를 들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극단적인 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호텔 경제론을 모든 데 다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소득 적용하는 데도 마찬가지 그리고 AI 기본사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논리를 적용하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 25만 원 지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본인은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극단적 사례를 들은 것일 뿐이다라고 지금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논리가 좀 궁색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맹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해명하는 게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는데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는 해명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거고, 확실히 이 부분은 포퓰리즘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굉장히 성장을 강조하면서 많이 우양우를 해왔어요. 그런데 또 결국 중요한 대목이 오니까, 중요한 순간이 오니까 다시 기본사회로 회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도층들도 의문을 가질 겁니다. 이거 뭐 우양우, 이 사람 진정성이 맞아? 그 부분에서 아마 상당히 오늘 발표에 대해서 중도층들이 많이 동요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대통령 선거 이후에 실제로 정책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논리적인 일관성을 이재명 후보는 성장이 중장기적인 기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은 당장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중장기 정책이든 뭐 눈앞에 단기 정책이든 이 정책의 중심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걸 뭐 지금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중도 보수 실용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거기서 큰 틀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또 이제 공약, 정치 공약을 살펴보도록 하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한 뒤에 2028년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뽑겠다고 했는데요.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고 또 선관위 특별감사위도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정치 개혁 공약은 좀 어떻게 또 평가하실까요? 4년 중임제는 해야죠. 뭐 우리 지금 5년 단임 대통령제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지방선거 이 선거 주기가 안 맞는 데다가 또 대통령이 자꾸 탄핵이 되면서 지금 선거 주기가 불일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이 대통령 그 4년 중임제 그 선거 주기가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정치가 안정화돼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개헌 내용 중에 4년 중임제 그건 뭐 저도 100% 찬성이고요. 네. 근데 이 시기를 3년 뒤에 할 것이냐 아니면 5년 뒤로 맞출 것이냐 뭐 이건 앞으로 뭐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에 이제 개헌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좀 지켜야 돼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또 개헌 지금 경제 위기가 중요하지 극복이 중요하지 개헌은 급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또 개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좀 약속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김문수 후보 공약 중에 그 국회의원을 10% 줄이자 이 얘기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건 일종의 반정치주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든 게 1997년 외원위기 직후에 299명에서 273명으로 2000년 총선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300명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정치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김문수 후보 공약이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국회의원 뭐 정수, 뭐 감축, 뭐 증원, 뭐 이렇게 많이 또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슈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좀 길지 않게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3년 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그 출마 선언하면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이걸 매개로 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어떻게든 캠프로 끌어들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3년 그 임기 단축 개헌을 본인이 하겠다라고 일찍이 의사를 밝혔으면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아마 동의를 하면서 계속 개헌 비택트 이분은 이야기하셨던 분이잖아요. 그게 본인의 정치하는 이유의 첫 번째로 들기도 했었고 아마 그 함께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몰리고 최근에 이제 그 격차 잘 안 줄고 하니까 마지막 이걸 꺼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상 너무 늦게 꺼내 들어서 이게 좀 효과가 별로 지금 나지 않고 있다. 네. 그리고 워낙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카드를 꺼냈을 때는 일종의 이재명 포위 전략을 펼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걸 매개로 해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들하고 힘을 합치고 민주당 내에 또 개헌파들하고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를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상을 했던 건데 현 단계에서는 이 카드가 별로 그렇게까지 영향을 지금 못 미치는 네.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국회의원 정수 뭐 10% 줄이겠다 이런 공약 국민들이 안 믿죠.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니 뭐 국회의원 숫자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던 저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의원 경우에도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의원세비 30% 줄이겠다 공약 뭐 양당이 다 하고도 이때까지 안 지키고 있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관련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간략하게 두 분의 오늘 한 주 논평 듣겠습니다. 네, 그 평론가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결국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어찌됐건 본인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방어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그걸 빨리 절연을 하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뭐 사실은 빨리 벗어났더라면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도 좀 더 강도 높게 추진이 가능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기회 다 놓쳐버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선거를 치르고 있어서 참 어렵게 선거전을 치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한 줄 논평 내용에 동의하면서 네. 대선 전에는 근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안타까운 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대통령 탄핵됐고 거리 대선을 치르고 있는데 아직도 뭐 계엄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 사과 제대로 안 했고요. 또 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뭐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 대선 이후에 지금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 국민 여론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다음 6월 3일 당선되는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대선 이후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